지금 당장 법정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사형이요. 시작부터 되게 극단적이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누굴 직접 죽였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저 집 뒷마당에 소 한 마리를 키웠을 뿐입니다. 아, 소요. 소를 키웠는데 사형이라고요? 네. 그 소가 어느 날 울타리를 부수고 나가서 막 이웃 사람을 들이받아 춤지게 한 거예요. 맙소사.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그 소가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경고를 당신이 무시했으니까 그 소는 물론이고 주인인 당신까지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우와, 내 소가 한 일인데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니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무시무시한 판결문이 담긴 텍스트입니다. 무려 3,000년 전의 기록인 출애굽기 21장이에요. 아, 고대 중동의 법전이군요. 보통 그런 옛날 법이라고 하면 막 채찍질이나 엄청 잔혹한 형벌이 난무하는 미개한 세계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네, 맞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의 피 튀기는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오늘 이 텍스트에 숨겨진 논리를 우리가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정의, 그리고 책임, 또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치열하고 정교하게 규정했는지 그 진짜 놀라운 실체와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깊이에 있는 탐구 미션은 단순히 이 낡은 규칙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인들의 피 터지는 고민을 발굴하는 거죠.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이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이 법전이 매력적인 이유는요. 이게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벽하고 고상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아,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소 이야기처럼 농경 사회에서 벌어지는 되게 지극히 현실적인 갈등들 있잖아요. 막 재산권에 대한 집착,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도대체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고대인들의 아주 끈적끈적한 고민이 텍스트 곳곳에 진흙탕처럼 엉겨붙어 있거든요. 진흙탕처럼 엉겨붙어 있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지체할 것 없이 이 고대 법정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당시 사회 구조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종 혹은 노예에 대한 규정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부분에 히브리 남종을 사면 딱 6년 동안만 섬기게 하고 7년째에는 아무런 몸값 없이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저는 사실 이걸 딱 읽자마자 현대의 파산 절차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더라도 영원히 거기에 묶이는 게 아니라 최대 6년이라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실 이 6년이라는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한 이질성을 띠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랬나요? 전혀 달랐죠. 주변의 다른 거대한 고대 제국들에서 노예라는 건 한 번 전락하면 대를 이어서 영구적으로 소유되는 말하는 가축, 딱 그 정도에 불과했어요. 말하는 가축이요?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종살이를 사람 자체를 영원한 물건으로 삼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해서 빚을 갚는 일종의 기간제 채무 상환 시스템으로 제한을 딱 두어버린 겁니다. 아,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7년째 무조건 풀어준다는 건 채권자,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막대한 경제적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대한 사회적 강제 조치였던 셈입니다. 분명 진일보한 제도이긴 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뒤로 넘어가다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조항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가족 문제인가요? 네, 맞아요. 만약 주인이 그 남종에게 아내를 짝지어 주어서 자식까지 낳았다. 그러면 7년째 해방될 때 남편은 자기 혼자만 떠나야 하고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로 남는다는 거예요. 아, 참 마음 아픈 구절이죠. 아니, 이게 뭡니까? 방금 전까지 막 6년 기한 정해주면서 자비를 베푸는 척하더니 결국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가족을 버리고 가라며 인질극을 벌이는 것 같잖아요. 너무 가혹한데요? 네, 당연히 현대의 인권 개념이나 가족법 렌즈로 보면 대단히 가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권의 철저한 경제 논리를 정말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경제 논리요? 어떤 식의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제공한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 생산된 새로운 노동력, 즉 자식은 전적으로 주인의 투자와 자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아주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남종 개인의 노동력 임대 기간은 6년으로 끝났지만
주인의 다른 재산인 아내나 아이까지 같이 가지고 나갈 권리는 없다고 딱 선을 긋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명확한 선긋기죠. 와, 너무 차갑네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되게 기묘한 심리적 선택지를 하나 던지더라고요. 아, 그 자발적 종속 이야기 하시려는 거군요. 선언합니다.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요. 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문설주, 그러니까 집의 문기둥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거든요. 아니, 자유를 눈앞에 두고 스스로 영원한 예속을 맹세하는 건데 이 귀를 뚫는 의식은 대체 어떤 심리적이나 사회적 의미가 숨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완벽한 자유가 주어져요. 그런데 거긴 내 땅도 없고 보호막도 없는 고대의 아주 척박한 광야입니다. 아, 굶어 죽기 딱 좋은 환경이네요. 네, 기아, 질병, 도적대가 일상인 세계죠. 반면에 저 문 안쪽은 비록 내 신분은 종이라서 낮을지라도 먹고 살 길이 확실히 보장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아, 자유라는 이름의 굶주림보다 종속이라는 이름의 생존을 택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의 귀를 뚫는다는 건 그 주인의 집을 경계로 하는 강력한 보호망 안에 내가 영구히 소속되겠다는 가장의 절박한 생존 본능이자 사회적 계약이었던 겁니다. 내 몸의 일부인 귀를 그 집 귀둥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상징적인 의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영구적인 우리 가문의 보호 대상이다라는 걸 공동체 전체에 쾅하고 공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그 선택이 진짜 무겁게 다가오네요. 이어서 나오는 여성종, 여종에 대한 규정은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네, 여종은 조항이 조금 다르게 전개되죠. 처음엔 좀 억압적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종은 남종처럼 7년째 무조건 나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보호 조항들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던데요. 어떤 보호 조항들이 눈에 띄셨나요? 일단 외국인에게 함부로 팔아넘기지 못하게 막아놨고요. 또 주인이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여종을 샀다면 나중에는 며느리처럼 친딸처럼 대우하라고 명시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나중에 다른 아내를 얻더라도 기존 여종의 음식과 의복, 동침의 권리를 계속 보장해야 하고 만약 주인이 이걸 어기면 아무 대가나 몸값 없이 즉각 그녀를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구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조항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여성? 그것도 신분까지 낮은 여종이었겠죠?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성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여성종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권리가 주어졌다는 건 당시 근동지방의 일반적인 관행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엄청난 파격이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군요. 네,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원천 차단하고 여종을 주인이 마음대로 쓰다 버릴 수 있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반드시 의식주를 보장받아야 할 하나의 권리의 주체로 세워준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특히 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즉각 자유를 준다는 게 진짜 놀라워요. 맞아요. 빚을 다 갚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자유라는 아주 강력한 구제책이 발동된다는 건 고대 법체계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말 놀라운 브레이크 장치인 거죠. 그냥 겉보기엔 경제적 노동력을 거래하는 규칙 같았는데 이미 그 안에서 인간을 보호하려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네요. 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노예나 종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아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다루는 규정들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네, 12절부터 살인자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맞아요. 누군가를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고 선언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예외 조항이 있어요. 도피처 이야기군요. 네,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성경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발적이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도피처를 지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고의든 우발적이든 사람이 죽은 똑같은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규는 행위자의 의도를 묻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의도요? 고의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군요. 네,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처벌의 수위를 달리한다는 건 고대 형벌 시스템이 맹목적인 피해 복수전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객관적인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왔음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거든요. 와,
1급 살인하고 2급 살인 혹은 과실치사를 구분하는 우리 현대 형법의 뼈대가 고스란히 이 고대 텍스트에 들어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앞서간 논리죠. 근데 반대로 고의로 이웃을 죽인 자에 대한 조항을 보면 엄청 서늘해요. 그가 내 재단에 도망했을지라도 끌어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단호하죠. 아니 고대 세계에서 신의 재단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 중에 성역 아니었나요? 면책구역 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막 끌어내려서 처형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 정도로 파격적인 명령인 겁니다. 고대의 제단에는 보통 뿔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 제단에 뿔을 딱 잡고 있으면 세속의 법 집행관이 함부로 심판할 수 없는 일종의 종교적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본 것 같아요. 성당으로 도망가면 못 잡는 거. 네, 맞아요. 그런데 고의적 살인자의 경우에는 그 신성함이라는 방패조차 다 박탈해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파기한 죄악은 그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성소의 권위로도 덮어주거나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아, 생명 존중이 종교적 성약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군요. 멋지네요. 네, 생명의 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한 법규를 계속 신나게 읽다가 잠깐 여기서 멈춰야겠다 싶은 아주 불편한 구절들을 발견했어요. 15절 이후 말씀하시는군요. 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건 납득이 가요. 그런데 15절과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심지어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네, 사형이죠. 게다가 사람을 납치한 자도 사형이에요. 아니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 부모님께 홧김에 심한 말 한마디 했다고 내일 사형대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과잉 처벌이죠. 그니까요. 납치가 엄청난 중범죄인 건 당연히 맞지만 사람의 목숨을 뺏은 실제 살인과 부모에게 욕을 한 것, 그리고 납치를 다 똑같이 동일한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건 너무 윤리적 기준이 막 널뛰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간극을 이해하시려면요. 고대인들이 과연 생명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명의 정의가 달랐다. 네. 우리에게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고마운 양육사잖아요. 하지만 고대 세계관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나의 물리적 생명의 근원이자 과거의 조상과 현재의 나를 이어주는 우주적 질서의 대리인 그 자체였습니다. 아, 단순한 엄마 아빠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라고요? 그렇죠. 따라서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행위는 단순히 저 집 자식 가정의 절이 부족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의 기원을 스스로 부정하고 창조의 질서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반역행위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아, 그냥 생물학적 폭력을 넘어서 생명의 뿌리에 대한 테러로 본 거네요. 그럼 납치에 사형을 내리는 건 생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납치된 사람은 일단 살아 숨은 쉬고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는 유일한 기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입니다. 아,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군요. 맞아요. 누군가를 납치해서 멀리 다른 지역의 노예로 팔아남긴다는 건 그 사람과 공동체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절단해버리는 행위입니다. 아, 육체적인 호흡은 붙어 있을지 몰라도. 네, 호흡만 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 인격, 자유는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이걸 사회적 살인으로 본 거예요. 사회적 살인. 와, 진짜 소름 돋네요. 따라서 납치는 본질적으로 물리적 살인과 완벽하게 동일한 무게의 생명 파괴 행위로 취급받았고 그래서 사형이라는 최고형이 내려진 겁니다. 듣고 보니까 고대인들이 생명의 범주를 단순한 심박수가 아니라 정체성과 자유, 사람 간의 관계만까지 싹 다 포함하는 아주 입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접근이죠. 자, 이제 극단적인 살인과 사형의 세계를 지나서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훨씬 자주 벌어졌을 법한 육체적 다툼, 상해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배상 책임 문제 말이죠.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갇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의 의료비는 물론이고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까지 다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이건 뭐 완전 현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똑같죠. 네, 진짜 완전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20절에서 그 합리성이 와장창 산산조각이 납니다. 주인이 매로 종을 쳤을 때의 규정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주인이 종을 막 때려서 종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으면 형벌을 받는데요. 근데 하루 이틀 연명하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해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진짜 기가 막혀요.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참 읽기 거북한 구절이죠. 아니 조금 전까지 고의적 살인은 막 신해재단에서도 질질 끌어내려 죽일 만큼 생명을 절대시해놓고 여기서는 이틀 늦게 죽었다고 무죄가 됩니까? 이거 완전히 경제적 손실을 핑계로 살인자한테 프리패스, 면죄부 주는 거대한 법적, 윤리적 허점 아닙니까? 지금 이 규정을 읽고 분노하시거나 되게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고대 사회가 스스로의 모순을 감당하지 못하고 꽝 하고 충돌하는 현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모순의 충돌이요? 네, 인간을 서고파는 재산으로 취급하는 철저한 노예제 경제 구조랑 그래도 명색이 인간인데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윤리적 시도가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아, 옛날 관습과 새로운 윤리의 충돌. 맞아요. 하루 이틀을 연명했다면 고대 법정은 주인이 처음부터 종을 살해할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때린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일종의 경험칙을 적용한 겁니다. 게다가 종이 결국 죽음으로써 주인이 입게 된 막대한 재산상 손실 있죠. 그거 자체를 주인이 이미 치른 형벌로 가름해버린 겁니다. 철저히 냉혹한 고대적 한계점인 거죠. 와, 재산을 잃었으니 그게 벌이다. 진짜 뼈아픈 한계네요. 근데 이 한계와 모순을 딛고 계속 텍스트를 나아가다 보면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또 오해를 많이 받는 그 무시무시한 구절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복수법이군요. 맞아요. 임신한 여인이 사람들 싸움에 휘말려서 다치면 배상을 하되 더 큰 애가 있으면 이렇게 갚으라고 하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네, 너무나 유명한 문구죠. 솔직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 일상에서 이 말을 인용해 보셨을 텐데 들을 때마다 뭔가 피비린내 나는 복수열전을 법이 나서서 장려하는 것 같은 섬뜩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가 내 눈을 찔렀으니 나도 내 눈을 찌르겠다. 뭐 이런 잔혹함이요. 무자비한 보복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눈을 훼손했을 때 사람의 심리가 딱 상대방의 눈 하나만 상하게 하고 아, 만족해. 이러고 멈출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바로 그겁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는 상대의 두 눈을 다 뽑고 목숨까지 빼앗고 심지어 그의 가족 전체를 파멸시켜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통제되지 않는 복수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과잉보복을 낳고 피해의 악순환을 만들어내죠. 아, 눈 하나로 안 끝난다는 거군요. 인간의 어두운 이면을 보면 동해복수법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잔혹한 복수를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복수의 한계선을 긋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이요? 네, 네가 피해를 입은 딱 그만큼, 그 이상으로는 절대 안 갚음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제동장치인 것이죠. 아, 복수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눈 하나 다쳤다고 상대방 목을 댕강 쳐버리는 그런 과잉폭력을 막기 위한 보호막이었군요. 와, 네, 철저한 억제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의 반전이 얼마나 대단한 통찰인지 진짜 소름이 확 돋습니다. 종의 신체 훼손 보상 부분이죠. 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한대요. 심지어 눈도 아니고 치아 한 개를 부러뜨려도 그 보상으로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딱 명시해놨더라고요. 네, 정말 혁명적인 구절입니다. 아니, 아까 20절에서는 종이 주인의 재산이라고 철저하게 못 박았잖아요. 이틀 뒤에 죽으면 무죄라면서요. 그런데 고작 이빨 하나의 가치랑 그 종의 평생 노동력의 가치를 교환한다고요? 이건 주인의 재산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이야말로 출애굽기 21장에 도달한 법적 그리고 인권적 사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점이요. 네, 아까 하루 이틀 연명하면 형벌을 면해준다는 뼈아픈 시대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는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명확한 선을 쫙 그어버린 겁니다. 아, 타인의 신체를 훼손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당시 노예 한 명의 가치는 정말 엄청난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에 취해서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는 순간 그 막대한 자산을 통째로 잃게 된다는 철퇴를 내린 거죠. 내가 주먹 한 번 잘못 놀리면 내 전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이걸 법으로 아예 각인시킨 거네요. 진짜 절묘합니다. 힘 있는 자의 폭력에 브레이크를 걸고 약자의 최소한의 신체권을 보장한 아주 획기적인 장치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논리의 흐름을 이어서 오늘의 심층 탐구, 그 마지막 단계인 과실과 책임의 문제로 우리 논의의 영역을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네, 오프닝 때 잠깐 얘기했던 그 소 이야기로 돌아갈 차례네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사람을 해치거나 때리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28절부터는 법정에 갑자기 동물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되 소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네, 예측 못된 사고니까요. 그런데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였고 주인이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을 안 해서 소가 결국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소는 물론이고 그 주인까지 사형을 당하거나 엄청난 거액의 속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규정을 읽으시면 현대 사회의 어떤 모습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거 보자마자 최근 뉴스들이 막 곧바로 겹쳐 보였어요. 어떤 뉴스들이었죠? 그 자신이 키우는 맹견이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입마개를 안 해서 결국 사망사고를 낸 견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 오류를 사전에 알고도 무리하게 출시를 강행해서 인명피해를 낸 기업의 CEO 같은 그런 상황 말이죠.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나는 뒷좌석에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고 운전은 AI가 알아서 했다. 이런 변명이 고대 사회에서 나는 가만히 있었고 소가 혼자 들이받은 거다라는 변명과 완벽하게 겹치더라고요. 그 현대의 비유를 이 고대 법정에 그대로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들이받는 소 조항은 단순히 농경사회에서 가축 관리 잘해라 이런 수준의 지침이 아니에요. 그럼 더 깊은 뜻이 있나요? 법이 이제 직접적인 고의성을 넘어서 예견 가능성, 즉 사전 인지를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를 묻는 아주 고도의 법리적 도약입니다. 아, 몰랐던 게 아니라 알 수 있었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군요. 네, 이 텍스트는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이나 자연 발생적인 사고조차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인간의 책임 영역으로 강제로 멱살지고 끌어들인 겁니다. 아, 33절에 나오는 구덩이를 파두고 덮지 않아서 남의 가축이 빠진 경우의 보상 책임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완벽히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너의 소를 억지로 밀어서 빠뜨린 게 아니라 네 소가 눈이 멀어서 내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거다. 이런 식의 비겁한 책임 회피가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타인을 내 손으로 직접 해치지 않았더라도 나의 부주의나 방치된 위험 요소가 결국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었다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 방관도 유죄다. 네, 심지어 소끼리 싸워서 죽인 경우에도 주인이 자기 소야 고약한 버릇을 알고도 방치했으면 죽은 소 대신 살아있는 자기의 멀쩡한 소로 온전히 물어내야 한다는 논리까지 뒤에 등장하죠. 와, 진짜 철저하네요. 이는 개개인의 무책임한 방관을 철저히 차단해서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을 유지하려는 정말 치밀한 사회적 합의 시스템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치열하고도 경이로운 고대 법정에서의 탐구를 서서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쉼없이 달려왔네요. 종의 권리와 생존권 보호에서 시작해서 살인의 고의성을 따지는 그 정교함, 피해 복수를 제한하고 권력자의 폭력을 억제하는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예견된 위험을 방치한 자에게 묻는 무거운 과실 책임까지.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은 단순히 낡고 잔혹한 규칙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니었죠.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아주 거대하고도 섬세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살펴본 이 3000년 전의 사회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야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세련됐죠. 오히려 그들은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약자를 끊임없이 착취하려는 경제 논리와 피를 부르는 인간의 복수심, 그리고 타인의 안전에 무감각해지는 이기심을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정말 치열하게 분투했어요. 그 고민의 깊이는 현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고대인들은 평소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와 덮어두지 않은 구정이를 통해서 인간의 방관과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알고리즘이 누군가를 보이지 않게 혐오로 몰아넣고 우리가 편하게 배출한 오염물질이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이 21세기에 과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대판 들이받는 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다시 수천 년의 시간이 훌쩍 흐른 뒤에 미래의 인류가 2026년 우리의 법규와 사회 시스템을 발굴해낸다면 과연 그들은 우리가 그 위험천만한 소들을 잘 관리하고 통제했다고 평가하게 될까요? 과거에 흙먼지 날리는 법정에서 출발한 이 깊은 고민을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텍스트와 정보들 뒤에는 늘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할 흥미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